자, 여러분들 교재는 66페이지예요. 6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유동부채에 대해서 나와 있죠. 유동부채. 우선 거기 교재 보시게 되면 유동부채에 거기 우리 재무상태표의 어느 파트를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표로 잘 정리해 놓고 있죠. 그래서 유동부채는 보니까 매입채무하고 미지급금 등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지난번에 설명했던 자산과 마찬가지로 부채도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기록되는 한 과거에 벌어진 일들이고요. 그 다음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출된다 또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희생되어야 되는 항목을 갖다 우리는 부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부채는요, 자산과 마찬가지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자산의 구분하고 똑같이 정상적인 영업주기로 구분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참고 삼아 또 노파심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기 자산하고 부채 두 가지만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그랬었어요. 자산하고 부채 이 두 가지는 유동성 배열법으로 기록을 합니다. 자본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 자산, 부채를 유동성 배열법으로 이렇게 정상적인 영업주기로 해서 기록을 한다는 얘기를 해드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유동자산에는 조금 전에 봤던 그 매입채무, 그 다음에 기타 채무 두 가지가 있죠. 자, 매입채무는요, 우리 일상적인 상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지급해야 될 의무, 부채가 생긴 걸 우리는 매입채무라고 부른다 했어요. 우리 보통 매입채무라고 쓸 수 있는 계정은 외상매입금하고 지급보험 계정 두 가지가 있고요. 얘는 일상적인 상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그 부채가 생겼을 때 그때 매입채무라고 불러요. 일상적인 상거래가 뭐라 그랬어요? 장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기업이라면 상품을 사갖고 오고 외상했을 때나 약속을 지급했을 때, 또는 제조기업이라 그러면 원재료를 사가지고 오고 원재료에 외상으로 사갖고 왔다거나 약속금을 지급했을 경우 우리 지급어음이라고 또는 외상매입금이라고 구분을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반해서 지금 여기 미지급금, 선수금 요 내용은 얘는 일상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죠. 그죠? 얘는 일상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를 통해서, 그러면 일상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던 비품을 팔았다거나 차량 운반고를 팔았다거나 또는 건물 같은 거 팔았을 때 등등 이런 거 팔면은 얘는 일상적인 상거래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돈을 아직 팔은 게 아니라 샀다고 가정하고 사고서 돈을 아직 지급을 안 했다 그러면 그때는 외상이라고 얘기를 했다 손 치더라도 미지급금이라고 써야 되고, 약속어음을 지급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미지급금이라고 써야 된다. 약속어음이 휘둘리면 안 돼요. 왜? 여러분이 일반적인 생활을 하다가 지금 이 회계를 갖다 배우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약속을 몸에 좀 익히려고 하면 제가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했던 말도 하고 귀찮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반복하셔야 돼요. 똑같이 교재도 여러분이 자꾸 읽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얘를 갖다가 여러분이 경력, 즉 실무 업무에서 많이 해봤던 것처럼 익숙하게 만들어 놓고 나가야지 지금 여기 직장 자리 찾기 쉽지가 않죠. 신입이라고 저기 벤치 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까 거 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자신감이 있으려면 내가 익숙해야 된단 말이죠. 원래 뭐 신입은 일 못해요? 더 잘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경력보다. 경력은 일 다 잘해요?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먼저 그런 회계 업무는 우리 여기서도 보는 바와 같이 회계 업무는 미래에 벌어질 일 기록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벌어지는 일을 기록하는 거예요? 다 과거에 벌어진 일들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벌어졌던 일들 기록한 서류들 회사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회사에서 벌어지는 회계상의 거래들을 기록하는 걸 배우고 다음 주부터는 회계 프로그램에다가도 입력하는 거 다 배우는데 왜 신입이라고 못한다 그러면 신입이라서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되죠.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니까 면접할 때도 당당하게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신입이어도 회계상의 내용들을 벌써 실습으로 다 해보고 왔기 때문에 충분히 다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경력자 뭐 다음날 퇴사해도 괜찮다 그러세요. 제가 다 처리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아시겠죠? 거짓말 아니에요. 실제로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기타 채무에 대한 거 미지급금, 그 다음에 선수금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어저께 유형자산 배우면서 하나 또 다른 거 있었죠. 계약금이라고 해서 다 선수금이라고 쓰면 안 되죠. 우리가 계약금 먼저 받았다고 선수금이라고 쓰는 거, 또 계약금 지급했다고 해서 선급금이라고 쓰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기본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근데 어저께 우리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서 회사에서 회사를 사용 목적으로 건물을 짓게 된다 그러면 그때 계약금은 그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자본 항목으로 포함시켜 줘야 돼요. 뭐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예수금 얘기 안 했죠? 유동성 장기부채. 예수금과 유동성 장기부채는 지금 부채 계정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수금과 유동성 장기부채 하나씩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이번에는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는 대표적인 게 단기 차입금이 장기가 되면 비유동부채로서 장기 차입금으로 오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채. 이 사채는 지금 제가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줄임말이라고 그랬었죠. 회사채의 줄임말. 그다음에 세 번째,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전 직원들이 퇴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직원들한테 지급해 주어야 될 퇴직금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근데 퇴직금 계산했다고 전 직원한테 퇴직금 바로 줘요? 그건 아니죠. 직원들이 퇴사할 때 지급하는 게 퇴직금인데, 그래도 회사에서는 이 직원들한테 지급해야 될 퇴직금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때 기록을 먼저 해놔야 될 때 그때 사용하는 계정 이름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에다가 충당하기 위한 부채 계정입니다 라고 설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부채에 대한 계정들을 갖다 전체 항목들을 교재보다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써놨죠. 우리 했던 거 이렇게 하면 또 한 번 더 복습하시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자세히 이렇게 써놨고요. 자, 이 유동부채 또 비유동부채 할 거 없이 부채 계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동부채 중에서 매입채무 나와 있네요. 근데 이 매입채무는 지금 앞에서 우리 외상매입금이라든지 약소금을 지급한다든지 아주 많이 해봤었죠. 그래서 굳이 여기서 또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미지급금, 선수금, 이 내용도 유동부채이긴 한데 정확히 얘는 뭐라고 되어 있었죠? 매입채무가 아니라 기타 채무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근데 교재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써놓기는 했지만 여기도 기타 채무 바꿔놓죠. 기타 채무. 그 다음에 미지급금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선수금도 기타 채무에 해당되는 것. 이렇게 번호는 3번에 해당되지만 교재에서.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미지급금과 선수금을 갖다가 지난번에 우리 손익의 이연 예상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연결되어 있는 계정이라는 걸 갖다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기 위해서 옆에다 써놨어요. 다시 한번 요거 중요한 항목이니까 한번 연습 더 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그 차후에 결산이라는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게 될 손익계산서의 정리사항이에요.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써야겠다. 결산 수정 분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자격시험에서는 시험 문제 파트가 결산이라는 파트에서 출제가 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손익계산서와 관련돼서 손익의 이연이라는 용어 쓰고요. 그 다음에 손익의 예상이라는 말로도 대부분 사용을 해요. 근데 요즘 교재에는 이 손익의 이연이다, 손익의 예상이다, 요거를 좀 더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얘를 갖다가 비용이다, 수익이다,
또 나누어서 이렇게 표시하는 교재도 있어요. 손익이 뭘 뜻하는 걸 알았었죠? 다른 말로 수익과 비용. 그래서 수익과 비용의 이연, 수익과 비용의 예상 이런 용어로도 써요. 손익 자체의 뜻이 수익 비용이란 뜻, 비용 수익이란 뜻이니까요. 자, 근데 제가 여기 손익의 이연은 어떤 뜻이라고 했었냐면 손익의 이연은요, 얘는 선불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있었죠? 선불. 그러면 손익의 예상은요, 얘는 후불. 그렇게 돼가지고 선불일 경우에 여러분이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쓸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있습니다. 얘기해 드렸었죠. 선불인 경우에는 선자가 들어간 계정. 그래서 얘가 만약에 비용을 선급 미리 줬다면 선급 비용이란 계정 용어 쓸 수 있고요. 만약에 받는 것 수익인 경우 선수 수익 돈을 먼저 받았으면 얘는 선수 수익이란 계정으로 이렇게 씁니다. 얘기해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손익의 예상인 경우에는 얘는 후불이니까 아직 돈을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은 경우에요. 이때 쓸 수 있는 계정 후불인 경우 또 손익의 예상이라고 쓰는 경우에는 수익을 쓰든지 미지급 비용을 쓰든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고요. 지금 얘는 바로 미지급 비용과 선수 수익은 여기에서 부채에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라고 지금 제가 구분을 해 드리는 거죠.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여기 부채 계정이에요. 선수 수익, 미지급 비용. 그래서 부채에 해당되는 걸 설명을 해 드렸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것도 용어상으로 제가 한번 또 정리 복습하라고 설명을 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 계정은 예수금 계정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예수금? 예수금은 어떤 게 예수금이에요? 교회 가면 되는 거 예수님 돈이 예수금인가? 자, 지워도 되겠죠? 예수금은 좀 띄어놔서 해야 되겠다. 자, 여기 화면 보시죠. 이 예수금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회사에서는 직원들한테 매달 급여를 지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급여를 지급할 때 우리 기록하는 것도 차변의 급여가 2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차변의 급여 200만 원 이렇게 쓸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 급여가 200만 원이라고 하면 통장에 200만 원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그러면 사장님 찾아가서 멱살 잡고 200만 원 주기로 해놓고 왜 돈 다 떼어먹었어?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들 싸우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 신입사원 중에 옛날에. 저 얼마 받기로 계약했는데 금액이 다 그만큼 안 들어왔어요. 그럼 이 친구는 딱 보기에도 어떤 사람이겠다? 회사상은 처음 해보는 거야. 그래서 신입사원. 자, 근데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급여 2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매달 여러분이 받는 월급, 통장에 찍히는 돈은 예를 들어서 185만 원만 받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돈이 모자르게 덜 들어왔는데도 왜 여러분들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안 받아도 된다는 걸 알고 있는 부분이 있죠. 뭐냐면 4대 보험료와 그 다음에 여기 세금, 즉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여러분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어느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사는 한 세금을 내야 되죠. 4대 보험료도 내야 돼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4대 보험료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4대 보험료가 뭐예요? 물어보면 머릿속에 띵띵띵 그러죠. 회사에서 이제 앞으로 회계 담당자가 되면 아주 많이 쓸 용어니까 4대 보험이 뭐 있는지 한번 정리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대 보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 국민연금을 갖다가 우린 4대 보험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건강보험이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줄여서 건강보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줄임말로는 또 건보료라고도 많이 불러요. 건강보험료. 그래서 얘가 다 건강보험을 뜻하는 용어구나. 그 다음에 여기 산재보험이라고 있어요. 산재보험은 여기도 써놔야겠다.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요거의 약자예요. 선제보험이라는 것은 직원들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업무상 다치거나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납부하는 거예요. 직원이 납부하는 건 없어요. 그럼 4대 보험료라고 했을 때 보험료의 구분에 선제보험이 있지만 여러분 급여에서 내는 보험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고용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고용보험은 직장 다니면서 고용보험의 그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가 여러분이 실직하게 되거나 또 다른 데로 옮길 때 그 새로이 자리를 찾을 때 그 실업기간이 있을 수 있죠. 그때 보험금이라는 걸 받는 거예요. 실제로 받는 건 받는 게 있기는 한데 요즘 그게 좀 더 강화됐더라고요. 요즘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예를 들어서 1년 근무를 했어. 1년 회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럼 120일 4개월 동안 여러분이 받던 급여의 80% 수준에서 급여가 나와요. 어디서? 고용노동부에서. 근데 계속 구직 활동을 해야지 그걸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뭐 하는 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들 신청해서 다 받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요즘 고용노동부에 가게 되면 거기 지금 실업급여 신청하는 분들 있죠. 거기 직원들이 그런 얘기 한다고 그랬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 자기나 직장 생활하면서 실업급여 이렇게 신청 많이 하러 오는 적 처음이라고. 이번이. 지금 우리나라는 귀엽게 몇십만이지만 지금 다른 지역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 실업자가 하루에도 몇백만 명씩 생긴대요. 되게 많은 숫자들이 지금 실업자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또 여러분한테 이게 하나의 도움이 되는 용기가 되는 상황이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 실업자가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대부분 그 실업의 형태를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있는 사람들,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잘릴까? 아니요. 덜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전문 직종이다, 전문 지식이다, 그다음에 전문가다 이런 타이틀을 꼭 갖고 계셔야지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죠. 안 그러면 지금 거기 라디오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것들도 제일 취약계층이 어디예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 차상위 생업자들, 그다음에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위태위태한 거잖아요. 근데 어저께인가 오늘 아침에 오다 뉴스를 들었더니 그 청년 실업도 지금 상당히 심각하죠. 지금 일자리를 제일 많이 지금 날린 게 20세 나이 20살에서 29살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일자리가 3, 40만 개가 날라갔어요. 왜? 돈이 안 되니까 거기 일용직 쓰는 그 업종들은 잘 돈 많으신 분들이겠어요? 없는 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끼리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지금 저기 뭐죠? 재난급여다 뭐다 준 게 어디서 사용하라고 돈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거기다 쓰라고. 그랬더니 또 그걸 깡에서 파는 사람이 다 있고 하여튼 별의별 사람은 다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엎어진 김에 쉬어가랬다고 자격증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코로나가 우리 수업 끝날 때쯤 되면 어느 정도 기미가 나오겠죠? 어저께 보니까 또 저기 그 뭐죠? 코로나 치료제 조만간에 나올 것 같다 그래갖고 또 그냥 의료 그쪽 주가가 난리가 났더라고. 그러니까 새로운 또 하나 그 저기를 찾았나 봐요.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막 올라간다는데 언젠가 끝나겠죠. 언젠가는. 근데 그때가 가능하면 여러분들 여기 우리 훈련 과정 종료하기 전에 끝나고 여러분들은 그 전에 취업하고 여러분들은 추석 연휴 잘 쉬고 바로 출근하길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출근할 때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치면 여러분의 지위는 벌써 달라져 있죠. 옛날처럼 그냥 아무런 전문 자격증도 없고 지식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은 전문 직종의 전문가로서 이제 취업을 이제 다시 하시게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유리하고 또 안정적인 게 더 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급여를 지급할 때 직원들 계좌로 보통예금 이체를 시켜줬지만 여기 얘기했던 이 네 가지 보험에 대해서
지금 회사에서 돈을 미리 띄워놓는 거예요. 그 띄워놓는 금액을 우리 계정 기록해야 되겠죠. 회계 담당자니까 뭐라고 기록해 놓는다? 예수금이라고 기록한다. 그런데 이 예수금은 절대 회사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돈을 갖다가 그 다음 달 10일 날 보편적으로 그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왜? 4대 보험료도 그다음에 소득세도 지방소득세도 납부 기한이 그 다음 달 10일입니다. 지급한 그 달 다음 달이에요. 지급한 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야지 되는데 여러분들이 내야 돼요. 원래는 이거 국민연금도요, 건강보험료도, 고용보험료도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계좌 이체를 하든지 공당 찾아가서 돈을 내든지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면 인원들 좀 많고 등등 번잡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누구 보러 내라 그랬어요? 지급하는 회사에서 미리 원천징수 돈을 미리 징수해가지고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세요.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원천징수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원천징수라는 의미는 세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미리 나는 그 세금 금액만큼은 받아보지도 못했어. 나한테 그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그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적으로 세금을 미리 떼는 거예요. 왜? 세금 돈 다 주면은 안 내는 사람도 분명 있으면 있지 없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미리 세금을 띄어서 갖고 있다가 그 다음 달 10일까지 누구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납부하는 걸 우린 원천징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급여를 지급하면서 회사가 여러분들의 급여에서 일부를 세금을 내기 위해서 4대 보험료를 내기 위해서 돈을 띄어놨죠. 안 그러면 돈 200만 원 다 줬다면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이게 돈을 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회사가 이거 대신 내주니까 편하기는 하죠. 누구 이름으로 낸다? 회사 이름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금은 절대 내 돈이 회사 돈이 아니란 얘기죠.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금으로 이렇게 띄어놨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10만원, 건강보험료는 5만원. 여러분 급여에서 띈 거예요. 자, 10분 쉬었다가 이 띄워놓은 예수금을 여러분이 회계 담당자니까 다음 달에 예수금을 납부할 때 어떻게 납부하는지 그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세요. 예수금을 띄워놨던 거, 예수금은 회사 돈 아니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이 띄워놨던 돈, 이 금액을 보통 2월 10일 날까지라 했었어요. 이것도 나중에 배우실 거니까. 만약에 급여 지급일이 5월 25일이었다고 치면 이에 4대 보험료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거는 6월 10일까지 납부를 해야지 돼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납부할 때 어떻게 납부하나 보세요.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 급여에서 원천징수 띄어간 금액은 10만원인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의 명의로 청구하는 국민연금은 20만원을 내라고 고지서가 온단 말이죠. 그럼 난 내 급여에서는 10만원밖에 안 띄었는데 왜 20만원이 청구됐지? 국민연금은 사업자 부담분이 있어요. 국민연금은 직원들이 50%, 그다음에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대가로 사업자, 즉 사장님이 되겠죠. 사업자가 50% 지급해서 여러분 국민연금 계좌에 20만원이 입금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알아셔야 될 거는 국민연금은 본인 부담분은 얼마? 50%. 그다음에 사업자 부담분 얼마? 50%. 자, 이렇게 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계 담당자라고 한다면 국민연금 고지서 보고서 저기 직원들한테 띄워놨던 거 아까 얼마 띄워놨었어요? 10만원 띄워놨죠? 지금 예수금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예수금으로 되어 있는 이 예수금을 서면으로 이렇게 빼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회사 돈으로 1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를 시켜줘야지 되는데 국민연금을 갖다가 기록하는 계정명은 세금과 공과라고 기록해 주시면 돼요. 자,
국민연금 납부할 때 계정 이름 뭐라고 쓴다고요? 자, 세금과 공과. 그럼 왜 세금과 공과냐 하면은 지금 사업자 입장에서는 종업원을 쓰게 되면, 직원을 쓰게 되면 국민연금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납부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근데 의무적으로 따르면은 내가 싫다고 해서 내기 안 내고 싶다 해서 안 낼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직원을 고용하면 무조건 의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성격이 세금은 아니에요. 근데 준 세금의 성격이야. 그래서 회계 개정 과목도 세금과 공과 개정이라는 걸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세금은 원래 반대급부가 없는 거라 그랬죠. 근데 이건 반대급부 있잖아요. 직원이 받기는 하지만 나중에 일정한 연령이 됐을 때 국민연금 받죠. 반대급부가 있어요. 그럼 얘는 세금이다? 세금은 아니에요. 근데 성격이 준 세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얘를 계정명으로 세금과 공과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막상 회사에 가보시게 되면 국민연금 납부했는데 어떤 회사는 세금과 공과라고 쓰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4대 보험료니까 보험료라고 쓰는 것도 있고 또 어떤 회사는 직원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니까 복리후생비라고 쓰는 회사도 있을 거예요. 이거 내가 배울 때 세금과 공과를 배웠는데 이거 틀렸어. 그래서 고쳤으면 안 돼요. 그대로 쓰세요. 그 회사에서 먼저 번에 사용하던 계정 그대로 써도 무방해요. 따라서 그냥 쓰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우리 회계 이론 배울 때 이런 걸 배우시게 될 거예요. 계속성의 원칙. 즉 계정은 한번 썼으면 계속 그 계정을 써야지. 전년도에는 아니 올해는 예를 들어서 보험료라고 쓰고 내년에는 기분 좀 담당자가 바뀌어서 세금과 공과라고 쓰고 그러면 그 계정에 대한 비교 분석이 돼야 안 돼요. 이달은 왜 보험료가 이렇게 적지? 지난달에 많은데 갑자기 세금과 공과가 왜 이렇게 늘어났지? 그러면 비교 가능성이 없어지죠. 재무제표는 이 비교 가능성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정은 계속성의 원칙. 기업 회계 기준을 위반해서 공인회계사가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라고 지적하고 바꾸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쓴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국민연금은 이렇게 나가고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금에서 건강보험료 예수금에서 건강보험료 이렇게 띄어놨던 거 이렇게 건강보험료 납부할 때 예수금 차변으로 빼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을 위해서 지급하는 거 맞기 때문에 얘는 복리후생비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여러분들한테 청구하는 금액은 이렇게 20만원이 아니라 10만원으로 해야 되겠죠. 10만원으로 이렇게 청구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급여에서 띄어놨던 거 5만원, 회사에서 50% 사업자 부담분 50%에서 10만원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보니까 되게 간단하죠. 회사에 가서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하나밖에 안 했죠. 실무에서는 직원이 30명, 50명, 100명 깔려면 맛이 갑니다. 계정은 하나밖에 없는데 참 별의별 희한한 일도 많이 벌어져. 퇴사하고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원래 이건 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 방법을 써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2일날 퇴사했어요. 2일날 퇴사했으면 이 사람 1일날 근무했죠. 그래서 국민연금도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도 고용보험료도 다 청구돼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일까지만 근무하고 1일날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떤 사람이 입사를 했는데 2일날 입사를 했어요. 1일날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럼 그 달에는 이 사람 급여 지급할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다 예수금으로 띄워놓긴 했지만 다음 달에 청구가 됐는데 이 사람 이름이 없어. 그럼 그거 그냥 들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냥 회사가 가죠? 그 다음 달 급여할 때 지급 조정을 해줘야지 돼요. 근데 많은 회사에서 규모가 좀 작은 회사들은 담당자가 이거 하는 거 되게 귀찮아하고 힘들어해. 근데 참 성실하고 꼼꼼해야지 그거 할 수 있거든요. 직원 예를 들어서 30명만 정도만 되더라도 하여튼 이거 정리하는데 정신없어요. 그래서 요금 4대 보험료만 별도로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규모가 좀 어느 정도 되면. 그래서 회사에서 직원이 30명, 50명 정도 되면 이거 급여, 그 다음에 국민연금, 그 다음에 건강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
요거 관리하는 분들, 특히 정산하는 금액, 공단에서 보내주는 금액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띄워놓은 예수금하고 딱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가 대부분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일이죠. 그래서 다 틀리는 건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두세 명 매달 두세 명 때문에 막 골머리 아파. 그리고 이렇게 조정하는 거 안 배웠는데 안 배웠으니까 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손 놓고 만세하는 거지. 그러면 차익 계속 생기겠죠. 그게 1년 가면 꽤 커져요. 그리고 퇴사해버려. 그 누가 해야 돼요? 새로 들어온 사람이 해야 되겠죠. 그죠? 하여튼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의 업무가 될 것이고, 이거 취업하신 다음에 이거 담당해서 하다가 모르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럼 돼요. 아시겠죠? 제가 또 이런 거 전문이에요. 자, 그래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회계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 계정, 예수금이라는 계정,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설명해드렸던 원천징수에 대한 용어까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근데 여기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하나만 더 해놓고 넘어갈게요. 참 여러분 갈 길이 멀기 때문에 회계 1급에서는 별로 설명하지도 않는 거 다 설명하게 돼요. 자, 여기서 하나 먼저 배웠던 것부터 복습하고 설명 같이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급여를 주고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기 위해서 예수금으로 이렇게 원천징수 해놨다 그랬죠. 원천징수 했을 때 그 계정 이름을 뭐라고 쓴다 그랬어요? 예수금이라고 쓰기로 했었죠. 자, 근데 이번엔 뭐 설명해 드릴 거냐 하면은, 자, 우리 회사 보통예금 통장에다가 돈을 좀 계속 넣어놓고 거기서 뺐다 줬다 뭐 쓰겠죠, 입금했다가. 근데 보통예금 통장에 여러분이 회계 담당자인데, 보통예금 통장에 보니까 보통예금에 지금 8만 4,600원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자가 표시되어 있는 통장에 저기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지금 우리가 평상시에 보통예금 통장에 회사에서 돈을 입금 넣어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자가 붙은 거예요. 그럼 보통예금 통장에 금융기관에서 돈 저기 입금시켜주고 그 밑에 표시가 되어 있겠죠. 얼마 기간 동안에 이자 얼마 지급해드립니다 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써있는 그 이자 금액은 얼마였냐면, 그럼 회계 담당자니까 이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대변에 뭐라고 써줘야 돼요? 이자 수익이라고 써야 되겠죠. 이자 수익이 얼마였겠어요? 여기 10만원이었대요. 이자 수익이 10만원인데 왜 내 통장에는 지금 84,600원 밖에 안 들어왔을까? 세금이에요. 자, 나중에 여러분 이제 세무 2급 배울 때 소득세를 배우시게 되면 이것도 다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먼저 계산해서 징수해서 국가에 납부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요? 원천징수예요. 그죠? 그러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 직원들의 소득, 월급 말이에요. 지급하는 자가 누구예요? 회사잖아. 회사는 그 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200만 원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먼저 띄어놔야 되죠. 그래서 원천징수에서 아까 계정 뭐라고 썼어요? 예수금 이렇게 썼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우리한테 지금 우리가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이자가 발생했어. 그러면 이 이자라는 돈,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누구예요? 은행이 되겠죠. 은행에서 그 소득, 이자라는 걸 지급하기 때문에 그 이자 10만 원에 대해서 발생한 소득이잖아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먼저 떼어야 되죠. 똑같이 원천징수하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누구 걸? 우리 회사 거를. 그리고 우리 회사 이름으로 세금을 먼저 내놓겠죠. 어차피 그 아니면 우리가 내야 돼. 우리가 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세법에 따라서 소득이 발생한 거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에 대한 해당되는 세금을 미리 계산해서 원천징수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반대로 우리 것을 원천징수했죠. 그러면 나는 내 입장에서는 세금을 먼저 내놓은 거죠. 우리 원래 세금은 법인이니까 회계연금에서는 법인 결산한 후에 우리가 계산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소득 중에 일부를 먼저 낸 거예요. 우리 명의로 누가? 은행이. 그럴 때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을 먼저 냈다. 돈 먼저 지급하는 걸 우리 개정 뭐라고 쓰기로 했었어요? 선급금 쓰기로 했었죠. 근데 세금을 지급했다 그래요? 납부했다 그래요? 그래서 선납세금이라는 개정을 씁니다. 아시겠어요? 의미는 지급했다는 뜻인데 지급이라는 말은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걸 우리는 지급이라는 용어로 쓰지만 세금은 세금 냈다고 뭐 줘요? 영수증이라. 그래서 얘는 납부했다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납부라는 뜻은 그냥 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세제는 자진, 신고, 납부제도예요. 납세했다 그러죠. 세금을 납부했다. 그래서 계정 이름도 여기 지금 계산한 금액 얼마가 세금으로 나갔겠어요? 먼저 냈겠어요? 세금 선납세금은 선급금처럼 자산 계정이에요. 나중에 우리 세금 낼 때 벌써 낸 건 빼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선납세금 15,400원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걸 제3자가 우리한테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면 써야 되는 계정이 뭔지 나왔죠? 구분하시라고요. 우리 거를 원천징수해서 우리 대신에 세금을 내게 되면 이렇게 선납세금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원천징수한 거에 대해서요. 근데 우리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예수금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그렇게 구분해 두시면 돼요. 됐죠? 자, 지금 여러분 보편적으로 설명하는 거 2배를 했어요, 제가. 왜요? 여러분 세모 7까지 갈 거니까 미리미리 자꾸만 들어보고 알아둬야지 다음번에 또 나올 때 복습이 될 테니까요. 자, 이번에는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은 별반 설명할 드릴 내용 없죠. 돈 빌려준 거예요. 단기차입금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 있을까? 지난번에 배웠던 당자차월. 예, 12월 30일 날 당자차월 대신에 대체해주는 계정이 예, 단기차입금이었었죠. 그죠? 당자차월. 그런 정도. 가수금은 출장 갔던 직원이 우리 회사 통장으로 돈 보냈는데 그 내용을 아직 모를 때 쓰는 계정. 자, 이렇게 해서 6번까지는 됐고요. 7번에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용어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동성 장기부채는 뭐 별반 어려울 거 없어요. 왜 어렵냐고요? 봐요. 자, 우리 회사에서 5년 후에 갚기로 하고 돈 빌려왔어요. 은행에서. 그러면 얘는 단기가 아니라 5년 후에 갚을 것이니까 장기 차입금 써야 되겠죠. 그럼 여기 계정 보세요. 차변에 지금 보통 예금 100만원, 그다음에 대변에 장기 차입금 100만원.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자, 근데요. 이 5년이라는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내년에 갚아야 될 날이 올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기준은 지난번에도 앞에서 잠깐 설명했었던 건데 단기 차입금이다, 장기 차입금이다. 단기, 장기 그 기준은 어떤 날짜라 그랬어요? 우리가 빌린 날짜로 1년 이내가 아니에요. 결산일 기준으로 1년 이내면 그때는 단기, 그 다음에 1년이 초과하게 되면 장기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르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 대출을 5월 1일 날 대출을 했다고 쳐요. 자, 5월 1일 날 대출을 했는데 우리가 이를 언제 갚기로 했냐면 내년 4월 31일 날 갚기로 5월 31일 날 그랬죠. 5월 31일 날 갚기로 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얘는 지금 1년 넘어가잖아. 그럼 얘 성격은 지금 장기 차입금이에요? 단기 차입금이에요? 이런 거 구분할 줄 아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빌린 날짜에서 장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구분하는 게 아니라 5월 달에 빌렸다 할지라도 12월 31일이 우리 결산일이잖아요. 결산일 기준으로 1년 안에 갚아야 되죠. 그러면 얘는 저기 유동, 단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걸 넘어가면 그건 장기.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기준일이 뭘 기준으로 해라? 결산일을 기준으로 해라. 결산일은 알아듣는데 보고 기준일이라고 하니까 보고 기준일 또 뭔지 몰라. 똑같은 말이에요. 더 어려운 거 써봐요. 기말은 언제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장기 차입금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결산을 올해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결산을 했는데 내년 5월 31일 날 이 돈을 갚아야 돼요.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장기가 아니죠. 내년에 갚아야 돼요. 그럴 때 자꾸 우리 까먹으니까 이 장기 차입금이라고 5년 전에 써놨던 거 이렇게 대변으로 장기 차입금 없애세요. 장기 차입금 없애시고 그 자리에다가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 거예요. 그럼 유동성 장기 부채는 앞에 유동 그러면은 유동 부채인 것 같기도 하고 뒤에 장기 부채 그러니까 비유동인 것 같기도 하고 알딸딸하게 헷갈릴 수 있죠. 근데 얘도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유동이라는 내용하고 장기라는 말이 결합되어 있는 거 보니까 두 개가 결합되어 있을 때는 앞에 게 중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규정은 유동 부채겠습니까? 비유동 부채겠습니까? 유동 부채. 이것도 세무 2급에서 보기에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그럼 유동과 비유동 구분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장기 차입금이 결산할 때 결산일 기준으로 내년 갚아야 될 때 여러분이 회계 담당자라면 이렇게 대체 처리해 주셔야 돼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대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체란 말 많이 들어봤었죠? 앞에서도. 자리를 바꿔준다는 뜻이에요. 아까 단기 차입금도 대체해줬잖아요. 당좌 차월 대신에 대체해준 거. 그렇게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유동성 장기부채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얘는 지울게요. 자, 유동성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유동부채는 우리 자산처럼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우리 자산의 계정에 비해서 아주 간단하게 요만큼이 지금 끝났고요. 지금부터 여기 비유동부채인 세 가지 장기 차입금, 지금 장기 차입금도 방금 했죠. 유동성 장기 부채 설명하면서 연결되어 있는 계정이기 때문에 비유동부채인 장기 차입금도 일단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사채하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비유동부채 나와 있죠. 보통 회사에서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지난번에 하여튼 자, 다시 회사에서요. 지금 회사에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개인들처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방법 제일 흔한 거예요. 근데 기업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참 이것저것 까탈스럽죠. 서류도 많고 평가하고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싸리 우리 회사에서 지급보증을 하는 사채 회사채를 발행해서 일반 대중들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직접 발행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에 의뢰를 하겠어요? 증권회사에다가 의뢰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대신해줘요. 그래서 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안 배웠지만 자본계정에서 우리는 지금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도 있어요. 신주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운영자금 돈을 우리 회사에 지분을 주고 그다음에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저께 제가 매도가능증권 설명해 주면서 자본금 우리 회사의 지분 몇 % 주고 돈 받았잖아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사채에 대한 거 설명해 드린다는 얘기죠. 자, 이 사채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채는 발행할 때요. 여기 액면 발행 또는 할증 발행, 할인 발행 이런 용어를 써요. 요거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뭐 여러분들 그 택시 같은 거 늦은 시간에 타게 되면 할증료 나온다는 거 또는 보험 가입했는데 사고 내면 할증요금 붙는다는 거 할증이 어떤 뜻이라는 건 알고 계신단 말이죠. 평상시보다 더 많이 낸다는 뜻이고 할인은요. 할인 매장 많이 이용해 봤으니까
우리가 지급해야 될 그 금액보다 더 적게 지불을 한다는 내용이라는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채권에는요, 이렇게 그냥 채권 하나 있다고 치고 여기 어디 회사채 채권이라고 쓰고요. 일단 여기 그냥 채권 쓸게요. 알아야 될 것만 알면 되니까. 채권이라고 써져 있고요. 여기 발행하는 이 채권의 금액이 일금 예를 들어서 10만원 이렇게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쯤 이렇게 보게 되면 어디든가 나와 있겠죠. 이자율, 이 채권을 갖고 있으면 이자 10%를 매년 지급해 드립니다. 뭐 이런 뜻이란 얘기예요. 근데 보통 우리 여러분 액자가 여기 있나? 액자 아시죠? 액자는 뭐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 뭐 사진이나 뭐 등등 증서들 이렇게 놓고 유리로 해서 빠뜩빠뜩하게 보이게 해놓고 걸어놓는 게 액자잖아요. 근데 얘는 이런 채권 같은 경우는 액면이라 그래요. 액면은 보여지는 면, 앞에 면을 갖다가 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액면가액이라고 부릅니다. 용어상을 할 때. 어디 가시죠? 이거는 액면가액. 액면가액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자율, 요거는 액면가액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이자율은 지금 여러분 요거 용어 배우시는 거예요. 교재에서 이런 용어가 나오면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거 이해하시라고 써드리는 거예요. 얘를 액면 이자율이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표시, 사채라는 데 표시가 됐죠. 표시 이자율이라고도 불러요. 액면 이자율, 표시 이자율, 액면 가액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채권이에요. 이 채권을 갖다가 보고서 얘가 액면 발행인지 그다음에 할증 발행인지 할인 발행인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자, 액면 발행 보세요. 이 사채를 발행할 때 여기 액면, 할증, 할인을 구분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자율을 비교해서 액면 발행이다, 할증 발행이다, 할인 발행이다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액면 발행이다, 할증 발행이다, 할인 발행이다 구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럼 이자율을 갖다 볼 때 지금 여기 액면 이자율 몇 퍼센트 써 있어요? 10% 써 있죠. 근데 시장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게 내가 돈을 은행에다가 맡겨놓으면 1년에 받는 이자, 그 시장 이자율이라고 부르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됐죠? 근데 기준은 얘예요. 시장 이자율. 시장 이자율과 우리 회사에서 발행하는 이자율을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우리 회사 이자, 시장 이자율과 우리 회사 이자율이 같으면 액면 발행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액면 이자율이 10% 시장 이자율보다 더 높으면 이자 더 많이 주겠다는 뜻이죠. 이거를 할증 발행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보다 낮으면 얘는 할인 발행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근데 선생님, 시장 이자율이 지금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10% 이자 준다고 하니까 액면 발행 똑같이 발행하는 건 이해하겠어요.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보다 더 많이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 그것도 이해하겠어요. 이자율이 높으니까 아마 사람들이 여기 사채를 사는데 투자할 수 있는 건 알겠는데, 여기 할인 발행 같은 경우에는 액면 이자율이 8%밖에 안 준다 그러는데 왜 얘를 사죠?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옵션이 달릴 수가 있어요. 지급해 주는 이자는요 8%인데 만약에 얘를 갖다가 채권인 상태였다가 그 회사의 사정이 좋아져서 주식값이 막 올라가면 이 채권을 그 주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옵션, 그런 뭐 선택 부여권이 달려 있으면 이자율은 싸더라도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주식으로 전환해서는 시세 차익을 갖다가 누릴 수 있으니까 뭐 그래서 이걸 사는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조건은 아주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 다음에 이런 관련된 거 나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여러분이 여기서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액면 발행인지 할증 발행인지 할인 발행인지 그것만 구분할 줄 아시면 돼요. 자, 이자율로 구분하는 방법. 이번에는 금액은 더 쉽죠? 지금 얘는 액면가액과 우리가 발행가액을 비교해가지고 할증 발행이다, 할인 발행이다. 기준이 뭐예요? 얘는 액면가액이 기준이에요. 이 액면가액보다 비싸게 발행하면, 똑같이 발행하면 액면 발행, 더 비싸게 발행하면 그러면 그건 할증 발행, 그 다음에 더 싸게 발행하면 걔는 할인 발행. 용어는 좀 낯설지만 내용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앞에 할인, 할증, 액면 요 용어는 알아듣겠는데, 구분하는 방법이 뭘로 있다? 이자율과 그다음에 가격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얘네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게 회계 1급의 문제에서는 요 액면 발행, 할증 발행, 할인 발행을 말로 설명해 놓고서는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찾으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할증 발행의 예를 갖다가 한번 써볼게요. 우리 회사에서 지금 이 채권을 발행했어요. 발행을 했는데 지금 보통예금 통장으로 지금 12만 원이 이렇게 들어왔대요. 그러면 사채는 얼마짜리였는데요? 10만 원짜리였어. 3년 후에 내가 10만 원 주기로 하고 발행 금액을 12만 원 지금 받은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산다 그랬어요? 이자율이 지금 내가 2만 원 더 높게 주고 사는 것보다 매년 이자를 더 많이 주니까 얘를 갖다가 12만 원 주고 먼저 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 그러면 얘는 할증 발행이 되겠죠. 가격 비교해 보세요. 액면가액은 10만 원. 지금 우리가 발행한 발행가액은 12만 원. 그러니까 할증 발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네요, 지금. 그죠? 2만 원 대변의 차이 났죠? 그 이제 계정 이름을 뭐라고 쓰는지 이것도 시험 문제네. 뭐라고 써요? 사채를 발행했는데 할증 발행한 거예요. 근데 사채를 발행했는데 할증 발행을 했는데 그 할증 발행하고 나니까 액면가의 그 금액이 차이가 생기죠. 얼마 생겼어요? 2만 원? 그 용어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사채를 할증 발행해서 금액이 차이가 났어요. 그 용어예요, 이게.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뜻이에요. 용어로. 아, 옛날에는 한자어를 많이 썼어. 그래서 이렇게 사채를 발행하고 사채보다 더 큰 금액으로 발행했다면 할증 발행이니까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할인 발행 같은 거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할인 발행인 경우에는 지금 우리 통장에 얼마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9만 원 들어왔죠. 우리가 사채 금액은 얼마 갚으면 돼요? 10만 원이에요. 그럼 차변에 지금 얼마가 차이 나요? 만 원 차이 나죠? 이 만 원 차이 나는 이 용어, 이번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회계 1급 수준에서는 일단 사채와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요 금액까지만, 여기까지만 용어 구분하고 분개할 줄 아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 장기차입금은 아까 유동성 장기부채 규정하고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 얘는 지울게요. 장기차입금은 아까 설명해드렸던 계정 기억을 같이 해놓으시란 얘기예요. 같은 맥락이니까. 유동성 장기부채, 이 계정 대체하는 거 1년 1회로 오게 되면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고, 자, 임대보증금 또 나왔네. 임대보증금은 지금 부채 계정이죠. 그죠? 건물주가 돈 받아놓은 보증금이니까. 그래서 임대보증금은 여기 부채 계정이고요.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어저께 배웠었고요. 자, 그 다음에요. 임차권리금은 권리금 생각하고 얘는 무형자산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었죠. 이렇게 나올 때마다 자꾸 정확하게 요 계정들 구분하려고 해 놓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명합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요,
여기다가 하나 더 펴놓으면 좋겠는데. 자, 내용만 설명합시다.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요, 전 직원이 퇴사를 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지금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12월 31일 날 전체 다 퇴사한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 중에는 1년 근무한 사람도 있고 1년 미만으로 근무한 사람도 있고 5년, 10년 근무한 사람도 있고 많이 있겠죠. 여하튼 간에 12월 31일 날 전체 다 퇴사시키는 거예요. 그런다고 가정을 하고 회사에서 지급해야 될 퇴직금을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이 회사가 여지껏 그런 거 계산해 보지를 않았었어. 그런데 이번에 공인회계사가 와서 회계감사하면서 어라, 이 회사는 왜 그 직원들의 당연히 지급해야 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하나도 없죠? 이거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기록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12월 31일 날 처음 회계 담당자가 우리 회사의 직원들 퇴사한다고 가정을 하고서 퇴직금을 계산해 봤더니 10만 원이 나왔어. 그러면 10만 원, 얘 지금 며칠 날 하고 있어요? 12월 31일 날 지금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가 앞에서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12월 31일 날 기록하는 것들은 회계 담당자가 12월 달에 결산 수정 분계 알아서 해줘야 되는 그 정리사항이 있죠. 다 그 정리사항들이에요. 나중에 결산전 요거 쭉 다 배우고 결산 배우실 때 그렇게 12월 31일 날 회계 처리했던 거 배웠던 것들만 깡그리 모아서 다시 배우는 게 결산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하나하나 지금 각각의 계정을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것 뿐이고요. 자, 12월 31일 날 퇴직금 계산했을 때 차변에다가는 뭐라고 쓰라고 나와 있어요? 퇴직급여. 얘는 비용 계정이에요. 판관비예요. 비용 계정이니까 12월 31일 결산 끝나면 퇴직급여는 싹 없어지겠죠. 소멸시켜야 되니까. 근데 여기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계정이 뭐예요? 조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부채 계정이에요. 그럼 얘는 매년 2월 되겠죠. 그래서 10만원. 이 10만원은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되면 다음 해에 전기 2월이 되죠. 전기 2월에 퇴직금 1년 지난 다음에 또 이거 계산을 얘는 12월 31일마다 매년 해야 돼요. 그러면 직원들이 거기서 근속하게 되겠죠. 퇴직금이 뭐예요? 1년 근속하면 한 달치 월급 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보편적으로 퇴직금의 성격은 여기 퇴직금의 충당부채의 성격은 매년 증가하는 게 많을까? 감소하는 게 많을까? 증가하는 게 보편적이에요. 물론 퇴사하면은 그 퇴직급여 충당부채 사용해야 되겠죠. 근데 그 전 직원이 다 퇴사할 일은 거의 없을 거 아니겠어요. 100%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해 놓았다면 그 해마다 퇴사하는 직원만큼은 감소하겠죠. 그러나 계속 남아서 1년 더 근속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더 많을 테니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증가하는 게 보편적인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일단 사용하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성격이 대손 충당금처럼 퇴사자가 발생하면 그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먼저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5월 20일 날 회사에서 직원 한 사람이 퇴사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퇴직금은 얼마였느냐면 3만 원이었대요. 그러면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 충분히 10만원 갖고 있죠. 그러면 차변에다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3만원 빼쓰고 이거에 대한 그 퇴직금이니까 직원 계좌로 보통 예금 이체해주면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거예요. 근데 10월 달에 또 직원이 퇴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 얼마 남았죠? 10만원 중에서 3만원 사용했으니까 7만원 남았죠. 근데 이번에 퇴직금을 예를 들어서 9만원을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얼마밖에 없는데 7만원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그냥 퇴직급여라는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 사용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회계는 원리가 비슷하니까 그거 하나 이해하면 그렇게 사용하라는 뜻이구나. 지금 지급해야 될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 사용해야 될 거는 지금 7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건 9만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2만원 차이는 뭘로 쓴다? 퇴직급여로 그냥 써주면 돼요. 별로 어렵지는 않죠. 앞에 대손충당금 봤었으니까.
자, 얘는 그렇단 예이고요. 자, 이번에는 요거 없다고 가정할게요. 지금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얘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요. 여기 있었던 거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 설정하는 첫 해에 지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10만원을 이렇게 써놨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은 우리 회사 좋은 회사에서 한 명도 퇴사한 사람이 없어. 그리고 또 다음에 12월 31일이 돌아오겠죠. 돌아왔는데 이때 퇴직급여 충당부채 계산된 금액은 얼마를 설정해야 되냐면 지난해는 10만원이었었는데 올해는 12만원이래요. 계산을 다 해봤더니. 그러면 지금 얼마는 있으니까 여기 10만원은 있죠.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퇴사할 때 돈 줘야 되는 거 총 계산해봤을 때 12만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만 더 기록해 놓으면 돼요. 2만원만 더 해놓으면 되겠죠. 그 2만원만 여기 퇴직급여 썼던 거하고 똑같이 여기 퇴직급여 얼마만 더 증가시킨다? 2만원만 추가로 더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되셨어요? 자, 근데 퇴직금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는 방식은요, 보편적으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갖고 있는 거, 회사에다가 퇴직금을 유보시킨다 그래요. 회사에 놔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원이 퇴사할 때마다 직원들한테 퇴직금 회사에서 직접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IMF 겪으면서 그 회사에 20년 근무하셨던 이 분이 애들 한참 막 크고 있겠죠. 그랬는데 IMF 때문에 회사가 망해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은 직장 날라갔죠. 퇴직금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회사가 망했는데 직원들한테 퇴직금을 못 줘. 그럼 앞길이 막막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장들이 그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거시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겼어. 그 가장이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은 어떻게 돼요? 그때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그 아이들이 등등 안 좋은 환경에서 커가지고 사회 범죄율도 더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다. 그게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어차피 회사는 직원들한테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걸 회사에 유보시켜 놓으니까 이러한 문제가 아주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회사 나라 국가에서는요, 이 퇴직금은 무조건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별도로 이체해놔라.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은 회사가 망하더라도 그 돈 그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이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용된 게 2005년부터 우리나라에 적용되기 시작해서 연도별 순차적으로 적용이 돼서 지금 애지간한 그 회사들이 거의 다 가입돼 있어요. 한 85%가 넘으니까. 그러면 2005년도에 시작될 때 우리나라의 뭐 10대 기업, 삼성 같은 데 이런 데 있잖아요. 10대 기업 아니면 100대 기업부터 먼저 시행해라. 그 다음에는 500대 기업 시행해라. 그 다음에는 1000대 기업 시행해라. 그 다음에는 직장 상시 직원이 300명 이상 되는 데는 적용해라. 다음에는 100명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돼 있더란 말이죠. 근데 저는 이걸 갖다가 2000년도에 배웠어요. 미국에서는 얘를 1985년부터 시행을 했어요. 근데 제가 시험 본 게 2000년이니까 그때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 있으면 참 안정되고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다니고 있는데 2005년도에 시행된다고 발표가 딱 났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제 보스가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에다가 메일 보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제도 시행한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다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이체한다. 이렇게 했어요. 할까 말까 그랬더니 걔네들이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라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삼성보다 먼저 했을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다니는 회사에 직원들을 퇴직금 정산해서 삼성증권으로 해서 이 연금제도를 처음 이렇게 시행을 했던 게 있었습니다. 얘가 바로 뭐냐면 퇴직연금제도예요. 퇴직연금제도는 어떻게 기억하시면 돼요? 직원들의 퇴직금을 어디다가 예치한다?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예치하는 제도예요. 근데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예치하는 제도인데 얘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나는 확정 급여형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확정 기여형이라는 제도가 있답니다. 확정 급여형은 여기 DB 플랜이라고 해서 DB라는 약자로도 쓰고요. 확정 기여형은 DC라고도 써요. 이도 약자로 이렇게 쓰는 건데 영어로 쓰면은 Defined Benefit Plan이라고 되어 있고요. DC형은 Defined Contribution Plan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명칭이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미국 거 그대로 갖다 쓰니까 이 말을 갖다 단어의 뜻을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확정급여 좀 뭔가 어감이 익숙지가 않죠. 되게 낯설어. 그래서 좀 어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그냥 영어로 얘기할 땐 DB, DC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얘를 갖다 뭐라고 부른다? 우리말로 일단 확정급여형, 또 하나는 확정기여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방법에 따르면은 뭐가 차이가 있느냐면 지금 회사에서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그 돈을 직원들의 퇴직금을 이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체할 때 기록하는 방법이 달라요. 물론 지급받는 방법도 다르긴 하지만 회계 1급에서는 우선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그 직원들의 퇴직금을 이체할 때 계정을 어떻게 쓰느냐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확정급여형인 경우에는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직원들의 퇴직금을 이체할 때 우선 보통예금으로 이체하게 되면 차변에다가는 뭐라고 쓰냐면 퇴직연금이죠. 운용자산이라고 써요. 즉 자산 처리를 해요. 자산 처리. 거기에 반해서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라는 비용 처리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면 차이가 뭐냐고요? 이 차이는 뭐냐면 지금 외부 금융기관의 직원들의 퇴직금이 이체가 되니까 금융기관은 이렇게 보관만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돈을 운용해야 돼요. 운용해서 이익을 남겨야 된단 말이죠. 왜? 금융기관의 역할이잖아 그게. 그런데 이 퇴직급여를 갖다가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이체해놓고 그 금융기관에다가 자 이건 직원들의 퇴직금이니까요. 주식에다가는 좀 위험하니까 30%만 운영하는 비율을 갖다가 지시하는 거예요. 금융기관에다가. 그 다음에 채권은 50%, 나머지는 현금으로 갖고 있든지 예금 성격으로 그냥 예치. 이렇게 운용 지시를 하게 되는데 확정급여형은 이 운용 지시를 누가 하냐면 바로 회사가 직접 합니다. 금융기관에다. 급여 여러분 보통 누구한테 받아요? 월급. 회사로부터 받죠. 운용 지시 누가 해요?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한다. 확정급여형은 그러니까 회사가 운용 지시를 하니까 회사 입장에선 얘가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자산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확정기여형은요. 확정기여형은 퇴직금을 갖다가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예치를 하면서 직원들의 모든 계좌를 다 개설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예금 통장 인터넷 뱅킹으로 보듯이 내 퇴직급여 통장 마음대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운용지시 나는 공격성이야. 주식 50%, 채권 30% 이런 식으로 운용지시를 각각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뭐 보고? 인터넷 뱅킹 보는 것처럼 거기 들어가서 내가 클릭만 하면 돼. 근데 해봤는데 사람 손 안 돼. 1년 동안 그냥 놔둬. 그리고 확정 기여형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나와서 직원들한테 다 설명합니다. 설명 다 해주고 이렇게 가입하고 등등.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요. 퇴직급여는 지금 비용 계정이잖아요. 퇴직금 매달 그건 계약하기 나름이에요. 어차피 1년에 한 달치 월급만 금융기관에다가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럼 매달 12분의 1씩 쪼개서 보내도 되고 분기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보내도 되고 6개월마다 보내도 되고 1년에 한 번 딱 보내도 돼요. 그건 상관없어요. 다만 1년에 한 달치 월급만 그 외부 금융기관에 딱 들어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급여라고 비용 처리해놓고서는 퇴직금에 관련돼선 두 번 다시 관여하지 않습니다. 잘 되고 못 되고 다 누구 소관이에요? 여러분 소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퇴사하게 되면 금융기관에다가 누구씨 며칠부로 퇴사합니다. 끝. 그럼 금융기관에서 돈 이체된 거 있죠? 여러분들한테 연락 와요. 저기 며칠부로 퇴사하는데 퇴직금이 얼마입니다. 이거 지금 여기는 퇴직연금이잖아요. 퇴직연금 제도인데 회사 내에서 직원들끼리 뭉쳐져 있는 거죠. 근데 나 퇴사하게 되면 개별로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 일시부금으로 다 지급을 해드릴까요? 아니면 얘를 개인 연금 계좌로 연동시켜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개인연금이에요. 개인 퇴직연금. 그러면 개인 퇴직연금으로 전환시키게 되면 돈
지금 내가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고 나중에 만 60세가 되면 그때 수령하게 되면 퇴직금 얘도 소득이죠. 세금이 보통 15%예요. 내가 받는 금액 일시금으로 받으면. 근데 연금 퇴직 만 60세 돼서 연금으로 받게 되면 세금은 3%에서 5%밖에 안 돼요. 그럼 세금도 줄어들죠. 그리고 제 경험상 제가 퇴직금을 한 대여섯 번 받았었는데 받을 때마다 일시금으로 받아서 다 여지껏 잘 보관해놓고 있을까? 하나도 없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퇴직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없는 돈 셈치고 묻어두세요. 그리고 추가로 그냥 가입하는 게 더 낫지. 100%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한 번도 아니고 6, 7번을 그랬어. 그렇게 하면 손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퇴직연금은 여러분 노후를 갖다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되니까 만 60세 때까지 그냥 넣어놓으세요. 근데 또 다른 데 회사 옮겨서 하게 되면 월급에서 일부를 띄어서라도 자꾸 모아놓으세요. 그 돈 계속 모아놓으면 세제 혜택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자를 따질 게 아니라 이자라는 차원보다는 여러분 목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손대지 마세요. 그거 깰 생각하면서 쓸 것까지 다 계산돼요. 그럼 없어지는 건 확정돼 있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퇴직금 가능하면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손대지 마세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월로 이체했는데 근로자가 1년 이내에 퇴사를 했어요. 근데 그거 퇴직금에서 충당금으로 이체를 했잖아요. 지급은 회사에서 결정해줘요.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금 그 다음 달에 또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그 금액 이체시켜줘야 되죠. 그 금액 합쳐서 이체시켜주고 그 사람 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 주죠. 예, 안 줘요. 1년 안 되면은 퇴직금 자기 지급 안 하잖아요. 그죠? 은행에다가 넣는 거예요. 은행에는 있어요. 은행에는 있는데 은행에다 이 사람 1년 미만에 지금 퇴사를 했으니까 남아있는 잔해에 이 다른 직원들 거 이번에 또 불입해야 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거 계산해가지고 그거 빼고서 그쪽으로 다 넘겨주시라고 얘는 소멸되는 거예요, 그냥. 에이, 설마 그냥 줄까? 그럴 일 없겠지.